씨바지 주제에 어디서 입을 놀려? 시아버지의 구두가 딸의 만삭배를 걷어찼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봤어요. 딸이 두 손으로 배를 감싸고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 옆에 서 있던 사위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은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 타이를게요. 그게 남편이라는 인간이 한 말이었어요. 새벽 2시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맨발에 피투성이인 딸이 서 있었어요. 임신 9개월. 엄마, 살려줘. 그 말을 하고 딸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27년을 참았어요. 시장에서 반찬 팔면서 혼자 딸 키우면서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재벌 시댁이 우리 무시할 때도 참았어요. 시장 장사꾼 딸 소리 들을 때도 참았어요. 근데 내 새끼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발길질을 해? 그날 병원에서 경찰이 물었어요.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소요? 그건 너무 가벼워요. 저는 그 집안을 끝내러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5년 전 딸이 재벌가에 시집가던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27년 전 남편이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대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품에 안긴 3살배기 하은이가 자꾸 물었거든요. 엄마, 아빠 어디 갔어? 그날부터 저는 혼자였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해라 애 데리고 어떻게 사냐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하은이는 우리가 키울 테니 너는 새 출발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애는 제가 키울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시댁도 친정도 등을 돌렸어요. 27살에 저는 세상에 딸 하나만 남았습니다. 망원시장 구석에 반찬 가게를 얻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남편 보험금에서 떼고 나니 손에 쥔 건 7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치 담그고 나물 무치고 젓갈 버무렸어요. 하은이는 가게 구석 유모차에서 잤습니다. 손님이 애기 춥겠다 하면 제 패딩 벗어서 덮어줬어요. 저는 앞치마 하나 두르고 벌벌 떨면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1년. 단골이 생겼어요. 순자씨 김치는 우리 엄마 김치 맛이야. 젓갈은 여기가 제일이야. 2년 차에 가게를 넓혔습니다. 5년 차에 직원을 한 명 뒀어요. 10년 차에 하은이가 초등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엄마, 나 전교 1등 했어. 그날 저는 가게 문 닫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기뻐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서요. 하은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백호여자고등학교 수석 입학, 백호대학교 경영학과 장학생. 저는 입학식 때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치마 냄새 날까봐 새 옷 사입고 갔는데 그래도 손이 거칠었어요. 하은이는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내 옆에. 졸업식 날 하은이가 저한테 꽃다발을 안겨줬어요.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돈은 엄마가 벌어. 하은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습니다. 5년 전 하은이가 남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인사드려. 강준혁이야. 우리 사귀어.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투가 부드럽고 하은이를 보는 눈이 다정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강준혁입니다. 저는 좋았어요. 하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집안을 알고 나서 걱정이 됐습니다. 백호그룹, 재벌이었어요.
하은아, 괜찮겠니? 집안 차이가 너무.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준혁이가 그랬어. 집안은 중요하지 않대. 나만 보고 결혼하고 싶대.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결혼식은 서울 한복판 특급 호텔에서 열렸어요. 하객이 500명이었습니다. 제 쪽에서 온 사람은 시장 상인 30명이 전부였어요. 순자야, 우리가 왔다. 하은이 시집 가는 거 봐야지. 양복 대여점에서 빌린 옷 입고 처음 와보는 호텔 로비에서 두리번거리는 상인들. 저는 그 사람들이 고마웠습니다. 27년을 함께한 사람들이니까요. 하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저는 울었어요. 엄마, 왜 울어? 화장 번지잖아. 안 울어. 안 울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웃었어요. 버질로드를 걸을 때 하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제가 신부 입장을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여기까지 키워줘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요. 하은이를 신랑에게 인계하는 순간 강준혁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하은이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패백자리에서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습니다. 결혼식 전에 상견례를 했어야 하는데 시댁에서 바쁘다고 계속 미뤘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하은이가 괜찮아, 엄마. 바쁜 분들이야 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패백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윤미경이 들어왔어요. 첫눈에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걸요. 어머, 사돈 어른이시구나. 윤미경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제가 입은 한복은 대여점에서 빌린 거였습니다. 비단이 아니라 폴리에스터였어요. 시장에서 반찬 파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 말투가 싸늘했습니다. 반찬 파시는 분이라는 말에 경멸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망원시장에서 27년째 반찬 가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윤미경이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강태주는 패백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하은이가 저라는 걸 받기만 했습니다. 잘 살아라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가 행복해 보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이제 고생 안 해도 돼. 결혼식이 끝나고 하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남동 저택으로 떠나기 전 호텔 로비에서요. 엄마도 이제 좀 쉬어. 가게 정리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이래야 살아. 걱정 마. 자주 연락해. 응, 매일 전화할게. 하은이가 웃으며 차에 탔습니다. 검은색 외제차가 호텔을 빠져나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7년을 품에 안고 키운 딸이 떠나갔어요. 시장 상인들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순자야, 잘 됐다. 이제 너도 좀 편하게 살아. 사위가 잘생겼더라. 하은이 복 받았어.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시장에서 반찬 파시는 분. 그 말이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3개월 후 딸의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은 매일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밥 먹었어. 엄마는? 엄마, 오늘 준혁이랑 영화 봤어. 엄마, 보고 싶어. 저는 그 전화가 좋았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2달째부터 전화가 줄었어요. 3달째에는 일주일에 한 번, 4달째에는 제가 먼저 전화해야 받았습니다. 하은아, 왜 전화 안 해? 아, 엄마.
바빠서 그래. 시댁 일이 많아. 목소리가 달랐어요. 예전에는 깔깔거리며 웃던 애가 말끝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은아, 무슨 일 있어? 없어. 진짜 없어. 걱정 마. 저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딸이 없다고 하니까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그러다 결혼 6개월째 하은이가 갑자기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손님들 사이로 하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볼살이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은아? 저는 앞치마를 벗고 달려갔어요. 엄마. 하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았어요. 단골들이 순자씨 왜 그래? 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은아, 무슨 일이야? 말해.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거짓말인 거 알았습니다. 27년을 키운 딸이에요. 표정만 봐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 무슨 일 있어? 하은이가 움찔했습니다. 그 반응이 대답이었어요. 하은아, 엄마한테 말해. 무슨 일이야? 한참을 망설이다가 하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외출을 못해. 뭐? 시어머니가 허락 안 하면 밖에 못 나가. 친정도 마음대로 못 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죄인이야? 몰라. 그냥 그게 그 집 규칙이래. 하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돈도 시어머니가 관리해. 내 통장도 뺏겼어. 뭐? 카드도 없어? 현금 10만 원 받아서 한 달 써야 해.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재벌가라고 해서 시집 보냈더니 딸이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남편은 뭐래? 하은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널 안 지켜줘? 엄마, 준혁이도 어려워. 아버님이 무서운 분이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한남동으로 쳐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시간이 좀 필요해. 하은아, 엄마가 나서면 더 힘들어져. 제발. 저는 참았습니다.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하은이는 2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늦으면 혼나라고 했어요. 30살 다 된 딸이 혼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결혼 1년째 하은이가 임신했습니다. 전화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뻤어요. 아이가 생기면 시댁에서 대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은아, 축하해. 몸조리 잘해. 응, 엄마. 고마워. 하은이 목소리가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3달 뒤 하은이가 유산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이가 없어졌어. 저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가 말렸어요. 오지 마. 시어머니가 싫어해. 내가 알아서 할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아이를 잃었는데 엄마가 곁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유산한 아이가 딸이었대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딸이라서 다행이다. 강씨 핏줄에 딸은 필요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이를 잃은 며느리한테 할 말이 그거예요? 하은이는 그 뒤로 몇 달간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100번을 걸어도 안 받았어요. 나중에 겨우 통화가 됐을 때 하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괜찮지 않은 거 알았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결혼 3년째 하은이가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어요. 시댁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모님이 산후조리사 붙여주셨어. 음식도 좋은 걸로 챙겨줘. 하은이가 전화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아들을 임신하니까 대우가 달라졌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임신 7개월째 되던 날 제 생신이었어요. 저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하은아, 엄마 생일인데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하은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갈게.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저는 기뻤습니다. 1년 만에 딸 얼굴을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하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 못 가. 왜? 무슨 일 있어? 아버님이 화내셨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하은이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하은아, 말해. 뭐라고 하셨어? 아버님이 뺨을 때리셨어. 저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뭐? 친정 간다고 하니까 화내시면서 시바지 주제에 어디를 쏘다니냐고. 목소리가 끊겼어요. 하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지금 어디야? 엄마가 갈게. 오지 마. 하은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오면 더 힘들어져. 제발 가만히 있어. 하은아,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임신 7개월인 딸을 때렸다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습니다. 한남동으로 쳐들어가서 그 인간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은이가 그렇게 말렸습니다. 엄마가 나서면 더 힘들어진다고 했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딸이 참으라고 하니까, 딸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김치를 담그면서도 하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맞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울고 있는 건 아닐까? 전화를 걸어도 하은이는 항상 같은 말만 했어요. 엄마, 나 괜찮아. 걱정 마. 그 말이 점점 믿기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갈수록 작아졌거든요. 한 번은 시장 상인 중에 박 사장이 그랬어요. 남대문에서 포목점 하는 사람인데 예전에 딸을 재벌가로 시집 보낸 적이 있대요. 순자야, 너 하은이 괜찮아? 왜요? 나도 딸 재벌가로 보냈다가 고생했거든. 그 집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해도 안에서는 별일이 다 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이 전화 뜸해지고 얼굴 못 보게 되면 조심해야 해. 그게 위험 신호야. 박 사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진짜 이상하면 가서 봐. 딸이 말린다고 안 가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실행하지 못했어요. 하은이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딸 말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제 평생의 후회입니다. 그때 갔어야 했어요. 딸이 말려도 쳐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날 밤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만삭인 딸이 피투성이로 찾아오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임신 9개월째 되던 그날 밤, 딸이 피투성이로 왔습니다. 새벽 2시 3분. 저는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는 소리.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들렸어요. 쿵, 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도둑인가?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은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현관 앞 복도 바닥에 맨발로 피투성이인 채로. 하은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딸을 안아 일으켰어요.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따뜻한 피였어요. 하은아, 하은아. 정신 차려. 하은이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저를 찾았어요. 엄마. 하은아, 어디 다쳤어? 어디서 피가 나? 하은이가 배를 감쌌어요. 임신 9개월인 배를. 크림색 인부복이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3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여보세요, 119입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임산부예요. 피가 나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계속 떨렸어요. 엄마.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살려줘. 아이 살려줘. 안 죽어. 안 죽어. 엄마가 있잖아.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딸을 품에 안고 울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10분. 그 10분이 10년 같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저는 복도에 서서 수술실 문을 바라봤어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글자가 제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30분? 1시간?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 딸이에요. 아이는요? 아이는 괜찮아요? 지금 조기 진통이 와서 응급 처치 중입니다. 다행히 태아 심음은 있어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간호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제 손을 봤어요. 딸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른 피가 송금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내 딸이 왜 이렇게 됐을까? 1시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일단 아이는 괜찮습니다. 조기 진통이 왔지만 억제했고 태아 상태도 안정됐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쳐다봤습니다. 산모 몸에 외상이 많습니다. 얼굴, 팔, 배 부위에 타박상이 있고 특히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복부에요? 네. 발로 찬 것 같은 형태의 멍이 있습니다. 발로 찼다. 만삭인 딸의 배를 발로 찼다. 저는 눈앞이 하얘졌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의심 사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경찰이 오기 전에 하은이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하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왼쪽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어요. 하은아. 저는 딸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이가 저를 보고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미안하긴. 누가 이랬어. 누가. 하은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이. 뭐? 아버님이 그랬어.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왜 그랬어? 하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출산 후에 친정에서 산후조리하겠다고 했어.
엄마 곁에서 쉬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은이가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이 미쳤다고 소리쳤어. 내 뱃속에 있는 건 강씨 핏줄이야. 시장 바닥으로 데려갈 생각 마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내가 대들었어. 우리 아이는 내 아이기도 하다고. 내가 원하는 데서 낳겠다고. 하은이가 목이 메었어요. 그랬더니 발로 배를 찼어.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준혁이는 옆에 있었어. 뭐라고 했어?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서 있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떻게 도망쳤어? 새벽에 몰래 나왔어. 다들 자고 있을 때 맨발로 나와서 택시 잡았어.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배를 누르지 않게. 하은이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울지 마. 다 됐어. 이제 다 됐어. 저는 딸 등을 쓸어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 경찰관이었어요. 메모장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폭행 사실이 맞습니까? 네. 하은이가 대답했어요. 가해자가 누구입니까? 시아버지요. 강태준. 경찰관이 펜을 멈췄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백호그룹 강태준 회장 말입니까? 네. 경찰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그 표정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일단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소하실 겁니까? 저는 하은이를 쳐다봤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소할게요. 경찰관이 메모를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목격자나 영상 같은 거요. 하은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영상이 있어요. 네. 저택 거실에 CCTV가 있어요. 거기 다 찍혔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해? 하은이가 저를 봤어요. 내가 미리 백업해뒀어. 외장하드에. 뭐? 엄마, 나 바보 아니야. 언젠가 도망칠 날이 올 줄 알았어. 하은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5년 동안 증거 모았어. 사진도, 녹음도, 의료 기록도 클라우드에 다 백업해뒀어. 저는 딸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5년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도망칠 날을 준비하면서 버텼을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증거물 확보하시면 연락 주세요.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나갔어요. 저는 병실에 남았습니다. 하은이가 잠들었어요. 지쳐서 골아떨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7년을 참았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팔면서 이 악물고 살았어요. 남편 없이 혼자 딸 키우면서 온갖 서름 다 당했습니다. 참았어요. 다 참았어요. 재벌 시댁이 우리 무시할 때도 참았어요. 시장 장사꾼 딸이라고 할 때도 참았어요. 딸이 괜찮다고 하니까 참았어요. 근데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새끼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발길질을 해? 만삭인 딸을 발로 차? 그걸 보고도 남편이라는 놈은 가만히 서 있어? 그건 참을 수 없었어요. 그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경찰 수사? 고소? 그건 너무 가벼워요.
저는 그 집안을 끝내러 왔습니다. 강태준, 윤미경, 강준혁, 한 명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무너뜨릴 거예요. 경찰은 증거를 모으고 저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은이가 병원에서 퇴원한 건 3일 뒤였습니다. 아이는 무사했어요. 조기 진통이 왔지만 약으로 억제했고 태아 상태도 안정됐습니다. 의사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출산까지 한 달 남았으니까요. 저는 하은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27년 전 하은이가 태어난 그 집, 망원동 빌라 3층, 15평짜리 작은 집. 엄마, 여기 그대로네. 하은이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뭘 받고? 바꿀 돈도 없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은이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 화면에 폴더가 떴어요. 증거라고 이름 붙은 폴더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화면을 봤어요. 사진이 수백 장이었습니다. 하은이 팔에 난 멍 사진, 얼굴에 난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처방전. 이게 다 뭐야? 5년 동안 모은 거야. 하은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록해두려고 찍었어. 나중에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이걸 혼자 모았다고요. 맞으면서, 무시당하면서 도망칠 날을 준비했다고요. 녹음 파일도 있어. 하은이가 다른 폴더를 열었어요. 음성 파일이 수십 개였습니다. 틀어봐. 하은이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시바지 주제에 밥값이나 해. 시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렸어요. 이 파일만 37개야. 시아버지, 시어머니, 준혁이. 다 있어. 하은이가 말했어요. 의료 기록도 백업해뒀어. 병원 다닐 때마다 진단서 떼서 스캔해뒀거든. 저는 딸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하은아, 너 이걸 5년 동안 혼자. 응, 혼자. 하은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언젠가 도망쳐야 한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준비한 거야.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 다 됐잖아. 하은이가 제 등을 두드렸어요. 어린 딸이 엄마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은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경찰한테 넘기지 뭐.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 수사? 재판? 몇 년 걸릴지 몰라. 그리고 재벌은 돈으로 변호사 붙여서 빠져나가. 하은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하려고?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사회적으로 죽여야 해. 법적으로 처벌받기 전에 먼저 여론으로 무너뜨려야 해. 하은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언론에 폭로하자는 거야?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호그룹 회장이 만삭 며느리 폭행. 이 뉴스가 터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하은이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가 폭락하겠지. 이미지 추락하고. 그래. 그게 급소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하은아, 엄마가 싸울 거야. 근데 내 허락이 필요해. 이건 내 이야기니까. 하은이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무섭지 않아? 무섭지. 근데 하은이가 저를 봤어요. 더 이상 참기 싫어. 그 집에서 당한 거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어.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해줄게. 다음 날
저는 하은이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이수연, 백호일보 사회부 기자였어요. 하은이가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시장 구석 창고에서 만났어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됐으니까요. 이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30살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 단호한 표정, 기자다운 인상이었어요. 수연아, 하은이한테 다 들었어? 네, 들었어요. 이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분노가 치밀어요. 하은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나도 그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아, 내 도움이 필요해. 기사 써달라는 거죠? 응. 이수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기사는 폭탄이에요. 알아. 백호그룹이 우리 신문사 광고주예요. 기사 내면 저 잘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도 해줄 수 있어? 이수연이 저를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모님, 저 기자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몰라. 나쁜 놈들 잡으려고요. 이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해드릴게요. 대신 증거가 확실해야 해요. 증거는 있어. 사진, 녹음, 의료 기록. 다 있어. 그거면 충분해요. 이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이모님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뭔데? 내부 고발자요. 백호그룹 안에서 강태준한테 당한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기사가 훨씬 강력해져요. 저는 생각했어요. 백호그룹 내부자. 강태준한테 당한 사람. 찾아볼게. 아니, 제가 찾아볼게요. 이수연이 말했어요. 저도 이미 조사하고 있었어요. 백호그룹 관련 제보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쫓겨난 임원들 중에 연락 닿는 사람 있어요. 진짜? 네. 정민호라는 사람이요. 10년 전에 상무였는데 강태준한테 누명 쓰고 해고됐대요. 그 사람 증언이면 기사가 훨씬 강력해져요.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 사람 연락돼? 연락해 볼게요. 아마 협조할 거예요. 강태준한테 원한이 엄청 깊대요. 저는 이수연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고마워. 고맙긴요. 저도 이 기사 쓰고 싶었어요. 이수연이 웃었어요. 이모님, 우리 이기자고요. 이틀 뒤 정민호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한때 백호그룹 상무였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양복은 낡았고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민호입니다. 정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앉으세요.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정민호, 이수연 그리고 저. 좁은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았어요. 정상무님, 강태준한테 무슨 일 당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10년 전이에요. 저는 백호그룹 경영지원팀 상무였어요. 네. 강태준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회사 돈을 빼돌려서 개인 계좌로 옮기는 거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회에 보고하려고 했죠. 그랬더니요. 강태준이 저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제가 횡령했다고. 정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증거도 조작했어요. 제 컴퓨터에 가짜 파일 심어놓고 제 계좌에 돈 넣어놓고 완벽했어요. 그래서 해고당하신 거예요? 해고당하고 고소당하고 2년간 재판하고 겨우 무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미 제 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정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는 이혼했고 애들은 저 안 만나주고 재 취업도 안 되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도 강태준한테 인생을 망한 거였어요. 정상무님, 그때 증거 갖고 계세요? 이수연이 물었어요. 있어요. 비자금 조성 자료, 조작된 증거 원본 다 있어요. 언젠가 복수하려고 모아뒀어요. 정민호가 가방에서 외장하드를 꺼냈어요. 여기 다 있어요. 10년 동안 모은 거예요. 저는 이수연을 쳐다봤어요. 이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가정폭력에 기업 비리까지. 강태준은 끝났어요. 저는 정민호 손을 잡았어요. 정상무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저도 10년을 기다렸어요. 그 인간한테 복수할 날을. 정민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이번에 끝장내죠. 우리 셋은 작전을 짰습니다. 1단계 언론 폭로. 이수연이 기사를 쓴다. 백호그룹 회장, 만삭 며느리 폭행. 사진과 녹음 파일 공개. 2단계 2차 폭로. 정민호의 내부 고발. 강태준 회장, 10년간 비자금 조성. 기업 비리까지 터뜨린다. 3단계 여론전. SNS, 커뮤니티, 방송. 여론을 폭발시킨다. 4단계 주주 압박. 외국계 펀드, 기관 투자자들이 빠지면 주가 폭락. 백호그룹 흔들린다. 5단계 법적 고발. 검찰 고발, 국세청 조사 요청. 완전히 끝낸다. 밤새 회의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이수연과 정민호가 돌아간 뒤 저는 창밖을 봤어요. 27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파는 아줌마가 재벌이랑 싸울 줄이야. 저는 웃었어요. 나는 시장 아줌마야. 장사꾼이야. 협상하고 흥정하고 버티는 게 일이야. 싸움? 싸움은 내가 더 잘해. 3일 후 첫 번째 기사가 나갔습니다. 백호그룹 강태준 회장, 만삭 며느리 폭행 충격.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핸드폰으로 그 기사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긴장인지 모르겠는 떨림이었어요. 이수연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백호일보 일면 톱기사로 나갔어요.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백호그룹 강태준 68회장이 임신 9개월인 며느리 어 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 씨는 폭행으로 인해 조기 진통을 일으켜 응급 입원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본지가 입수한 의료 기록과 녹음 파일에 따르면 녹음 파일 일부도 공개됐어요. 시바지 주제에 어디서 입을 놀려. 그 목소리가 기사에 첨부된 음성 파일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의 그 목소리. 전국이 들었어요. 기사가 나가자마자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미친 거 아냐? 만삭인 며느리를.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백호그룹 불매운동 시작합니다. 강태준 구속시켜라.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강태준이었어요. 2위가 백호그룹 불매, 3위가 만삭 폭행.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물었어요. 순자야,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좋은 일 있어. 저는 대답했어요.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하은이가 제 딸이라는 거, 저 기사의 어씨 어머니가 저라는 거, 때가 되면 알겠죠. 기사가 나간 지 6시간 만에 백호그룹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콧웃음을 쳤어요. 사실과 다르다고?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의료 기록이 있는데? 그들은 몰랐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이수연이 2탄을 터뜨렸습니다. 백호그룹 강태준 회장, 10년간 임직원 폭행 폭언 일상화. 정민호의 증언이 담긴 기사였어요. 10년 전 해고된 전직 상무.
그가 모은 증거들이 전부 공개됐습니다. 강태준 회장에게 폭행당한 직원이 최소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임원 B씨는 회의 중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서리로 뺨을 때렸다는 증언을 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와 사직서가 확보됐다. 여론이 다시 폭발했어요. 아니, 며느리만 때린 게 아니었어? 이건 상습범이네. 상습범. 27명? 미쳤네 진짜. 이번에는 방송국에서도 움직였습니다. 뉴스에서 강태준 회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유튜브에서는 관련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백호그룹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날 5% 하락, 둘째 날 8% 추가 하락, 셋째 날 외국계 펀드가 지분 매각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외국 펀드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ESG가 뭔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백호그룹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후 시어머니 윤미경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게로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박순자 씨죠? 누구세요? 윤미경입니다. 사돈.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뭔 일이세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요? 청담동 카페로 올게요. 주소 보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하은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갔습니다. 카페는 고급스러웠어요. 커피 한 잔에 2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기다렸어요. 윤미경이 들어왔습니다. 5년 전 결혼식 때보다 늙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윤미경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니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미경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10억이에요. 저는 봉투를 쳐다봤어요. 뭘 원하시는 건데요? 기사 내려주세요. 윤미경이 고개를 숙였어요. 추가 고소도 취하해 주시고 조용히 합의하죠. 저는 봉투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쳐다봤어요. 10억이면 충분하잖아요. 시장에서 반찬 팔아서 10억 벌려면 평생 걸릴 거예요. 윤미경이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사돈어른. 네. 10억이요?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윤미경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어요. 봉투가 윤미경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내 딸 뱃속에 있던 아이값이 10억이에요? 윤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딸이 5년간 당한 값이 10억이에요? 박순자 씨, 시바지라고 했죠? 저는 일어섰어요. 당신 남편이 내 딸한테 시바지라고 했어요. 만삭인 배를 발로 찼어요. 그게 10억이면 되는 거예요? 윤미경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돈 가져가세요. 저는 봉투를 윤미경 앞으로 밀었어요.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윤미경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저는 윤미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남편이 감옥 가는 거요. 윤미경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백호그룹이 무너지는 거요. 그건 당신들이 내 딸한테 한 거 똑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돈으로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통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에서 윤미경이 외쳤어요. 박순자 씨,
후회할 거예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당신들이 할 거예요. 카페에서 나와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는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순자야. 박 사장이 달려왔어요. 순자, 뉴스 봤어. 내 딸이 그 어씨야? 저는 멈칫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기자들이 왔었어. 망원시장 반찬가게 주인이 피해자 어머니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알려졌구나. 순자야. 박 사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힘내. 우리가 있잖아. 네. 27년을 같이 장사한 사람들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제일 잘 알아.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순자야, 싸워. 우리가 응원할게. 재벌이 뭐 대단해? 네가 이겨.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돈이든 뭐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박 사장이 제 등을 두드렸어요. 울지 마. 이제 시작이잖아. 그날 저녁 시장 상인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망원시장 상인회는 박순자 씨와 그 가족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연대합니다. 인터넷에 그 성명이 퍼졌어요. 시장 상인들까지 나섰다. 이거 진짜 전국민 분노네. 박순자 씨 화이팅.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하늘을 봤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10억을 거절했으니까 이제 저쪽에서 반격이 올 거였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27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 편도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10억을 거절한 다음 날부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었는데 구청 직원이 서 있었어요. 3명이었습니다. 명찰을 보니까 마포구청 위생과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순자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위생 점검이요? 지난달에 했는데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재점검해야 해요. 민원? 27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했는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가게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열고 반찬통 열고 조리대 닦아보고 1시간 동안 샅샅이 뒤졌습니다. 위생 상태 양호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네요. 결국 그렇게 끝났어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소방 점검이었어요. 소방시설 점검 나왔습니다. 어제 위생 점검 왔는데요. 소방은 별도입니다. 또 1시간. 결과는 또 문제 없음. 셋째 날에는 세무조사였습니다.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게 뭔지. 강태준이었습니다. 저한테 압박을 넣는 거였어요. 조사하세요. 저 떳떳해요. 저는 모든 장부를 내줬습니다. 27년치 장부. 한 푼도 빠뜨린 거 없었어요. 세무조사도 문제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점검이 오는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왔다가 돌아갔어요. 뭐야, 순자네 문 닫았네. 무슨 일이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순자네 세무조사 받았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냐? 재벌이랑 싸우다가 당하는 거래. 단골들이 줄었습니다. 장사가 안 됐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 거래처에 전화가 갔어요. 채소 납품하는 농장, 젓갈 받는 업체,
포장재 공급하는 회사. 순자 씨, 죄송한데 당분간 거래 못할 것 같아요. 네. 왜요? 그냥 사정이 있어서요. 사정? 무슨 사정? 나중에 알았어요. 백호그룹에서 전화가 갔대요. 박순자 씨 가게랑 거래하면 백호그룹이랑은 끝입니다. 거래처들이 겁먹은 거였어요. 시장 반찬 가게 하나보다 재벌이 더 무서우니까요. 저는 채소를 구하러 새벽에 농수산물 시장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평소보다 비싸게 샀어요. 마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2주일 만에 적자가 났습니다. 밤에 장부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재벌의 힘이구나. 돈으로 안 되면 이렇게 조여오는구나. 가게 일만 힘들었으면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더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사위가 찾아왔어요. 강준혁? 하은이가 병원에 정기 검진 갔다가 만났대요.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하은아, 잠깐 이야기하자. 하은이가 전화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준혁이가 찾아왔어. 뭐? 지금 어디야? 병원 앞이야. 내 차 옆에 서 있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피해. 만나지 마. 근데 이미 봤어. 말 안 하고 갈 수가 없어. 그럼 녹음해. 대화 다 녹음해. 하은이가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까지 30분. 그 30분이 30년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하은이가 울고 있었어요. 주차장 구석에 서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저는 달려갔어요.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뭐래? 그 자식이 뭐래? 하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양육권 소송 걸겠대. 뭐? 아이는 강씨 핏줄이니까 양육권은 자기한테 있다고. 내가 기자한테 떠들어서 강씨 집안 망신시켰으니까 아이 키울 자격 없다고. 저는 눈앞이 빨개졌어요. 그 자식이 감히. 엄마.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근데 진짜 양육권 뺏기면 어떡해? 아이 빼앗기면 나 어떡해? 하은이가 배를 감싸며 울었어요. 만삭의 배. 저 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뺏길 리 없어. 걔네가 아이 키울 자격이 없어. 근데 돈이 있잖아. 변호사도 좋은 거 쓸 거잖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법정 싸움, 돈 싸움, 재벌과 시장 아줌마. 이길 수 있을까? 그날 밤 하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냥 합의할까? 저는 멈칫했어요. 뭐? 합의하면 양육권 소송 안 건다고 했어. 기사 내리고 고소 취하하면 그냥 이혼만 하자고. 하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 아이가 무서워. 이 아이만은 지키고 싶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5년을 맞으면서도 버틴 건 아이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 아이만은 지키고 싶어서 참았을 거예요. 하은아. 저는 딸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오늘은 푹 자.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베, 여기서 물러서 5년 동안 딸이 당한 게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야? 만삭배를 발로 찬 게 용서가 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 근데 하은이가 무서워하잖아. 아이를 뺏길까봐 무서워하잖아. 어떻게 해야 하지? 새벽 4시. 저는 잠을 못 자고 가게로 나왔습니다. 텅 빈 시장. 불 꺼진 가게들. 저는 가게 앞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27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남았을 때 새벽에 잠을 못 자고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딸을 키우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은이를 지키겠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가 무서워서 물러서면 하은이는 평생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해. 합의하고 조용히 끝내면 강태준은 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할 거야. 안 돼.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 저는 눈을 떴어요. 하은이가 무서워하는 건 아이를 뺏길까봐 그런 거야. 그럼 아이를 못 뺏게 하면 돼.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면 돼. 어떻게? 저는 생각했어요. 양육권 소송. 판사가 판단하는 거야. 누가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지. 강준혁?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던 남자. 그런 남자가 아이 아빠로 적합해? 강태준? 만삭인 며느리를 발로 찬 할아버지? 그런 집안이 아이 키우기에 적합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지. 적합할 리가 없지. 문제는 그걸 증명하는 거야. 법정에서 증명하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수연한테 전화했습니다. 새벽 4시에 전화하면 미안하지만 급했어요. 여보세요? 이수연이 졸린 목소리로 받았어요. 수연아, 나야. 순자야.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새벽인데. 미안해. 근데 급해.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할 것 같아. 마지막 카드요? 영상. 강태준이 하은이 배찬 영상. 그거 공개해야 해. 전화기 너머로 이수연이 숨을 들이켰어요. 이모님, 그거 공개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하은이 얼굴도 나오잖아요. 알아. 근데 그래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영상이 공개되면 강태준은 끝나. 양육권 소송? 그런 영상 나오고 나서 판사가 강 씨 편 들어줄 것 같아? 이수연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모님 말이 맞아요. 그 영상이 터지면 여론은 완전히 우리 편이 돼요. 양육권 소송도 유리해지고. 그래. 그러니까 공개하자. 근데 하은이한테 허락 받으셨어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아직? 하은이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하은이 얼굴이 나오는 영상이니까 하은이가 결정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기 앞에서 끄덕이는 게 이상하지만 그렇게 했어요. 알겠어. 하은이한테 물어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가게 앞에 앉아서 해가 뜨는 걸 봤어요.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끝까지 싸울게. 내가 허락하면 저 인간들 끝장내줄게. 그리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은이가 허락했습니다. 엄마, 공개해. 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 얼굴 나와도 괜찮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영상 보면 누가 나쁜 건지 다 알잖아. 만삭인 여자 배를 발로 차는 게 정상이야? 아니잖아.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하은아, 고마워. 용기 내줘서. 엄마가 용기 낸 거지.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하은이가 웃었어요. 5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이수연이 기자회견을 준비했어요. 장소는 프레스센터. 기자들 100명이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빽빽하게 놓였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모님, 준비되셨어요? 이수연이 물었어요. 응, 됐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100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망원시장에서 반찬 파는 박순자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오늘 제 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딸은 5년 전에 백호그룹 강준혁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딸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재벌가로 시집갔으니까 고생 안 하고 살 줄 알았어요.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펜을 들고 제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참았습니다. 5년 동안 제 딸은 그 집에서 갇혀 살았어요. 외출도 못하고 친정에도 못 오고 용돈도 못 받고 시아버지한테 시바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한 달 전 제 딸이 만삭인 채로 제 집에 찾아왔어요. 피투성이로. 저는 눈을 감았다 떴어요. 시아버지 강태준이 제 딸을 때렸어요. 만삭인 배를 발로 찼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저는 오늘 그 증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옆에 있는 이수연을 쳐다봤어요. 이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저택 거실. CCTV 화면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하은이가 서 있었어요. 만삭의 배를 안고 아버님, 저 출산하고 친정에서 산후조리 좀 하고 싶어요. 하은이의 목소리였어요. 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에 강태준이 보였습니다. 친정? 시장 바닥으로 내 손주를 데려가겠다고? 아버님, 그냥 산후조리만. 닥쳐. 강태준이 소리쳤어요. 내 뱃속에 있는 건 강씨 핏줄이야. 시장 장사꾼 집에 데려갈 생각 마. 아버님, 시바지 주제에 어디서 입을 놀려. 그 순간 강태준이 발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은이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하은이가 쓰러졌어요. 두 손으로 배를 감싸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강준혁이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다시 섰어요. 이게 강태준이라는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어요. 만삭인 며느리를 발로 차는 사람. 손주가 들어있는 배를 걷어차는 사람. 이게 백호그룹 회장이에요. 저는 기자들을 쳐다봤어요. 제 딸은 시바지가 아닙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한 사람의 어머니이고 저의 금쪽 같은 딸이에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저는 강태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백호그룹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업을 경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장이 박수로 터졌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관련 검색어였어요. 강태준 폭행 영상, 만삭 며느리 발로 차, 박순자 기자회견, 백호그룹 불매, 강태준 구속. 유튜브에서 영상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수십만 개 달렸습니다. 미친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만삭인 여자를 발로 차? 짐승도 저러진 않아. 박순자 어머님 존경합니다. 끝까지 싸워주세요. 강태준 무기징역 시켜라.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갔어요. 24시간 만에 10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백호그룹 강태준 회장 엄벌을 촉구합니다. 100만. 대한민국 국민 100만 명이 서명한 거예요.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검찰이 강태준을 긴급 체포했어요. 혐의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업무상 횡령. 뉴스에서 강태준이 호송차에 실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수갑을 찬 손, 숙이지 않은 고개. 저는 TV 앞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하은이 옆에 앉아서 봤습니다. 엄마, 잡혔어? 하은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잡혔어. 저는 딸 손을 잡았어요. 끝났어, 하은아. 이제 끝났어. 하은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딸이 참았어요. 27년 동안 저도 참았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강태준만 잡힌 게 아니었어요. 윤미경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폭행 방조 혐의였어요. 남편이 며느리를 때리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강준혁도 조사를 받았어요. 양육권 협박 혐의. 병원 주차장에서 하은이한테 했던 말이 녹음돼 있었거든요. 하은이가 그날 녹음해뒀어요. 백호그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15% 하락. 다음 날 20% 추가 하락. 외국계 펀드들이 전부 지분을 팔았어요. ESG 위반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강태준 회장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백호그룹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강태준 회장직 해임. 백호그룹 주요 계열사 매각 결정. 그룹 해체 수순 돌입. 끝났어요. 백호그룹이 끝났습니다. 2주 후 법원에서 양육권 심판이 열렸습니다. 강준혁 측에서 양육권 소송을 걸었거든요. 아직 포기 안 한 거였어요. 법원 앞에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저는 하은이 손을 잡고 법원에 들어갔어요. 박순자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양육권 소송 자신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어요. 양육권 심판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준혁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아이는 강 씨 가문의 핏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강 씨 측이 양육에 적합합니다. 저는 코웃음이 나왔어요. 경제적으로 적합하다고? 하은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청구인 측 조부 강태준은 현재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수감 중입니다. 청구인 강준혁은 배우자 폭행을 방관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환경이 아이 양육에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은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 박하은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양육권은 어머니 박하은에게 있습니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하은이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저도 하은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박순자 씨, 소감 한 말씀. 저는 멈춰 섰어요. 기자들을 쳐다봤습니다. 소감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식한테 손 떼는 건 엄마한테 전쟁 거는 겁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시장에서 반찬 파는 아줌마예요. 재벌도 아니고 힘도 없고 돈도 없어요. 저는 하은이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겼어요. 왜냐면 진실은 이기거든요. 정의는 이기거든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여러분 싸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저는 하은이와 함께 법원을 빠져나왔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태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특수폭행,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죄목이 너무 많아서 판결문 읽는 데만
30분이 걸렸대요. 윤미경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폭행 방조죄, 사회봉사 500시간. 그 여자가 복지관에서 걸레질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떴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웃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강준혁은 백호그룹에서 쫓겨났어요. 이사회에서 직위 해제. 아버지 백으로 올라간 자리였으니까 아버지가 잡혀가니까 끝난 거죠. 지금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백호그룹은 해체됐어요. 주요 계열사는 매각됐고 백호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27년 된 재벌그룹이 1년 만에 무너졌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났구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하은이는 이혼했습니다. 양육권 100% 획득. 위자료 5억. 재산 분할은 하은이가 거절했어요. 그 집 돈 한 푼도 안 받을 거야. 하은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자존심이니까요. 하은이는 대학원에 복학했어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마친 뒤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공부할래. 하은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 해. 뭐든 해. 하은이가 웃었어요. 5년 동안 잊고 있던 꿈을 다시 찾은 거였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어요. 딸이에요. 하은이를 닮았습니다. 눈이 크고 볼이 통통하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요. 엄마, 이름 뭐로 할까? 하은이가 물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27년 전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지은 이름. 하은은 빛나는 은혜라는 뜻이었어요. 수빈이 어때? 수빈?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살라는 뜻이야.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박수빈. 손주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박수빈. 제 손녀. 돌잔치는 시장에서 했어요. 호텔 같은 데서 안 했습니다. 망원시장 상인회관. 좁고 허름하지만 정이 있는 곳이었어요. 상인들이 다 왔습니다. 박 사장, 김 여사, 이 사장, 최 아줌마. 27년을 함께한 사람들. 순자야, 손주 복 받아라. 수빈이 건강하게 자라라. 떡 맛있다. 떡과 과일이 산더미였어요. 상인들이 다 들고 왔거든요. 저는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제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옆에 앉았어요. 엄마, 행복해? 응, 행복해. 저는 손주를 내려다봤어요. 수빈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무도 널 못 건드려. 수빈이가 잠결에 웃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치 담그고 나물 무치고 젓갈 버무렸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엄마, 이거 이렇게 하면 돼? 하은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하은이가 가게로 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를 도왔습니다. 야, 그건 총각김치야. 배추김치 해. 아, 헷갈려. 하은이가 투덜거렸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27년 동안 옆에서 봤으면서 아직도 못해? 엄마가 안 가르쳐줬잖아. 가르쳐줬어. 너가 안 배운 거지. 우리는 나란히 김치를 담갔어요. 새벽 시장, 불 켜진 가게, 배추 냄새, 젓갈 냄새, 마늘 냄새. 엄마, 왜? 나 여기 있어도 돼? 하은이가 말했어요. 뭔 소리야? 여기가 내 집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대학원 끝나고 나서도 나 여기서 일해도 돼? 저는 손을 멈췄어요.
하은이를 쳐다봤습니다. 너 대학원 가서 좋은데 취직해야지. 싫어.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 그냥 여기 있을래. 엄마랑 같이. 왜? 힘들게 공부하고. 공부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근데 취직은 안 하고 싶어. 하은이가 저를 봤어요. 나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수빈이랑 같이. 여기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엄마, 나 5년 동안 그 집에서 매일 생각했어. 엄마 옆에서 김치 담그던 거. 시장 냄새. 손님들 웃음소리. 하은이가 웃었어요. 그게 제일 그리웠어.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배추에 절인 손으로 안았어요. 하은이 머리에서 젓갈 냄새가 났습니다. 알겠어. 여기 있어. 진짜? 응. 같이 하자. 하은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근데 배추김치는 제대로 배워야 해. 알았어, 알았어. 우리는 다시 김치를 담갔어요. 나란히 어깨를 부딪히면서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저는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수빈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옆에서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노을이 물들었어요.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일 봐. 수빈이 잘 자라. 상인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말했어요. 왜? 우리 이제 괜찮은 거지? 저는 하은이를 쳐다봤어요. 딸의 얼굴에 노을빛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하은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등에 업힌 수빈이가 꿈틀거렸어요. 깨어나려나 봐요. 수빈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저는 손주 등을 토닥였어요. 수빈이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27년 전 남편이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3살배기 딸 하나 안고 이 시장에서 반찬 팔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김치 담그고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고 밤에 장부 정리하고 잠은 4시간. 쉬는 날은 없었어요.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버텼습니다. 딸이 있었으니까. 하은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딸이 옆에 있습니다. 손주가 등에 있습니다. 27년을 함께한 상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엄마, 무슨 생각해? 하은이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하은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 노을, 등에 업힌 손주, 옆에 있는 딸. 이게 제 인생이에요. 시장 아줌마 박순자의 인생. 화려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 행복이에요. 여러분, 자식한테 손 떼는 건 엄마한테 전쟁 거는 겁니다. 저는 시장에서 반찬 파는 아줌마예요. 재벌도 아니고 힘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근데 이겼어요. 왜냐면요. 엄마니까요. 여러분도 싸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이기니까요.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